내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네? 일주일 임시 운전기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혜정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은 20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5살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혜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매, 콧날, 입술선까지 죽은 남편의 얼굴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혜정의 아들은 분명 그 화재에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0층이 넘는 대원그룹 본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풍당당한 건물 꼭대기 회장 집무실에서 강혜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56, 대원그룹을 이끄는 여성 회장으로서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단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을 모두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파고들곤 했죠. 비서실장 최덕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5살의 덕준은 혜정의 곁을 20년 가까이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남편 현준의 친한 동생이기도 했죠. 회장님, 김 기사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해. 일주일 정도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 되겠네. 덕준의 얼굴에 걱정 어린 빛이 스쳤어요. 혜정이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시면 위험하다며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혜정은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젊어. 입술 끝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니까요. 덕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혜정의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현준을 그렇게 부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현준은 늘 웃으며 덕준의 어깨를 두드렸죠. 덕준아, 혜정이 좀 챙겨라. 내가 없을 때는 내가 보호해줘야 해. 그 말이 유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혜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임시 운전기사를 구해봐. 단 일주일만이야.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고아원. 담장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건물 안에는 20명의 아이들과 고아원장 박정순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이지훈이 눈을 떴어요. 25살. 원래대로라면 성인이 된 후 고아원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아원에 머물 수 있는 나이는 18살까지였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지훈을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정수는 창고 한켠에 작은 방을 만들어주며 말했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여기가 내 집이라고. 지훈 역시 원장님을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지훈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한 조각, 그리고 김치 몇 쪽.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정수는 언제나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8살 경미와 13살 진영이가 지훈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이 두 아이가 유독 지훈을 잘 따랐어요. 경미는 지훈을 오빠처럼, 진영이는 형처럼 여겼죠. 지훈은 자신의 계란말이를 슬쩍 경미의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이거 오빠 거야. 경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괜찮아. 오빠는 배 안 고파? 지훈이 웃으며 경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어젯밤에도 대리운전을 뛰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형, 오늘도 알바야? 진영이가 물었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응. 대원그룹이라는 큰 회사에서 운전기사 뽑는데 일주일이지만 급여가 꽤 괜찮아. 이번에 잘 되면 대학 등록금을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63세 나이에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분이었어요. 아침은 먹고 가라고 했지만 지우는 면접에 늦을까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손을 붙잡았어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 갈라진 손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 밥 잘 챙겨 먹고. 꼭 친아들 걱정하는 어머니 같은 말투였어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원장님. 다녀올게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웃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원장님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봤거든요. 요즘 후원금이 끊겨서 고아원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걸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면접 꼭 붙어야 해.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원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비서실장 덕준이 지원자들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6명을 만났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도가 건방졌고 어떤 사람은 운전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지훈. 이력서의 사진보다 눈빛이 훨씬 맑았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예의가 아니라 몸에 밴 예절 같았죠. 덕준이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고아원 출신, 대리운전 5년째, 무사고 기록, 실기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지훈은 회장의 의전용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시트를 조절하고 백미러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급출발도 급정거도 없었어요. 마치 달걀을 씻고 달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동선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덕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친구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지훈의 낡은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합격 통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대원그룹 본사로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죠. 지훈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냈다. 이제 동생들 옷도 사주고 원장님 약값도 보탤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6시 지훈은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벌써 왔네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덕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당부했습니다. 회장님은 차 안에서 서류 검토를 많이 하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하고 먼저 말 걸지 마세요. 방해받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혜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코트에 회색 캐시미어, 스카프, 단정하게 올린 머리, 철의 여제라는 별명에 걸맞은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혜정은 지훈을 흘끗 쳐다보더니 별다른 인사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하세요. 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뒷좌석의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도로로 나섰죠. 백미러로 살짝 확인해 보니 혜정은 이미 서류 뭉치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눈치였죠. 서울의 출근길은 평소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끼어들기보다 여유 있게 기다리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최대한 천천히 멈췄죠. 첫 출근은 그렇게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녁 일정을 마친 혜정에게 덕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새 기사 어떻습니까? 혜정은 창밖을 응시하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전은 편하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을 향한 어떤 관심도 칭찬도 없었죠. 기사 업무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혜정의 일정에 맞춰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회의장으로, 현장으로, 또 다른 회의장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 문을 열고 닫았죠. 하지만 혜정은 단 한 번도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시선은 늘 서류나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지훈에게 건네는 말이라고는 목적지 주소가 전부였죠. 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 회장과 일주일짜리 임시 운전기사.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사로 돌아온 시각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훈은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내일 일정을 확인한 뒤 퇴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주차장을 나서려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정이었어요. 그녀는 평소 타던 업무용 세단이 아닌 다른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의 중형 세단이었는데 업무용 차량보다 훨씬 연식이 오래되어 보였어요. 혜정이 직접 운전석 문을 열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회장님, 어디 가시는 길이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혜정이 돌아봤습니다. 살짝 놀란 표정이었죠. 개인 일정이라서 괜찮다며 그냥 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인 일정이시라도 운전은 자신의 일이라며 회장님이 피곤하신 상태로 운전하시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혜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부탁하지. 지훈은 재빨리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혜정이 뒷좌석에 타는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주홍빛으로 물들였죠.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백미러 옆에 걸린 무언가에 닿았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혜정이 20년 동안 이 차에 달아두고 다녔던 아들 정훈의 사진이었죠. 이 아이, 내 어린 때 모습이랑 똑같은데?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다시 전방을 바라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차 안에서 그 목소리는 혜정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혜정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지?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지훈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사흘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운전기사의 얼굴을 처음으로 노을빛이 지훈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매. 저 눈매를 어디서 봤더라. 콧날의 선.
입술의 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남편 현준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저 청년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정훈의 흔적이 어른거렸습니다. 왜 몰랐을까? 사흘 동안 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혜정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혜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어요. 자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네, 회장님. 지훈이 백미러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25입니다. 25. 정훈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25이었습니다. 혜정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혹시 부모님은 계신가? 지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죠. 5살 때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들었다며 그 전 기억은 없다고 했어요. 5살. 기억 없음. 25. 혜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설마 내가 살아있는 거니? 그 순간 혜정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성이 벌떡 눈을 뜬 것처럼 온 세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지만 감히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혜정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물에 젖어 일렁거렸어요.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혜정은 그 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백미러 옆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혜정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서재로 향한 혜정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5살 정훈이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지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눈매, 콧날, 입술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혜정은 덕준을 불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덕준 씨, 부탁할 일이 있어. 이지훈 기사 유전자 검사를 해줘. 비밀리에. 덕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20년 전 화재로 현준 형님과 정훈이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덕준에게 현준은 친형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덕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나도 몰라.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비밀리에 해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덕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덕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혜정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오를 때 지훈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어요.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류 대신 백미러를 바라봤죠.
지훈의 옆모습, 눈썹의 각도, 귀의 모양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혜정은 일부러 지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혜정은 가슴이 찡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을 이어갔어요.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나? 아침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던데.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혜정은 백미러로 지훈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지만 혜정은 참아야 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혜정이 의아했습니다. 사흘 동안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물어보시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정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긴장했는데 혜정의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위압감보다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편하지?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고아원 원장님과 대화할 때 느끼는 그 포근함과 비슷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혜정이 말을 걸 때마다 지훈의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혜정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급한 미팅이 잡혀서 서둘러 회사 로비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죠. 혜정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의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훈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젓가락으로 뭔가를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이였어요. 초록색 오이 조각들을 꼼꼼하게 집어내서 휴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혜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가 그랬어요. 5살 때 정훈이도 오이를 질색했습니다. 김밥을 먹을 때면 꼭 오이만 골라냈죠. 남편 현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가 똑같이 오이를 못 먹었습니다. 혜정은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어요. 창밖의 혜정과 눈이 마주쳤죠. 지훈의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께 밥 먹는 모습을 들켜서 당황한 거였어요. 혜정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황하면 귀가 빨개지는 버릇. 정훈이도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부끄러울 때면 귀가 새빨갛게 익었죠. 남편에게 물려받은 습관이었어요. 혜정은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을 보이면 안 됐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혜정은 덕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훈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어디서 사는지, 뭘 먹는지. 다음 날 오후 덕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덕준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지훈은 고아원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살고 있다고요.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하지만 원장님이 갈 곳 없는 지훈을 위해 공간을 내주셨다고 했어요. 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덕준이 계속 보고했어요. 낮에는 회장님 운전기사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뛴다고요. 번 돈 대부분은 고아원 동생들에게 쓰고 정작 본인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봐. 혼자 있고 싶어. 덕준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혜정은 서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어요. 소리를 죽이느라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삶을 살 때 아들은 어디선가 굶주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때 아들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혜정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훈의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죠. 혜정은 덕준에게 김 기사에게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훈을 따로 불렀어요. 원래 기사가 몸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 한 달만 더 수고해 줄 수 있겠나?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혜정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지훈은 회사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달에 진영이랑 경미 옷 사줄 수 있겠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정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도 따라 웃었어요. 고작 한 달 더 일한다는 것에 저렇게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이 혜정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혜정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혜정은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지훈의 모습이 눈물에 젖어 흐릿해졌어요. 며칠 뒤 덕준이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정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덕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자 확률 99.9%. 혜정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가 뒤틀리고 번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정훈아, 정훈아, 우리 정훈이가 살아있었구나. 혜정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20년 동안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곁에서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혜정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지훈에게 달려가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다고. 이제 다시는 안 놓을 거라고. 하지만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입장을 생각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나타나서 엄마라고 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었어요. 고아원에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왔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죠. 지훈이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혜정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천천히 다가가자. 지훈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을 먼저 보여주자. 그날 밤 혜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화재 진압이 끝난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별장 잔해 앞에서 혜정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들의 시신은 찾지 못했죠. 소방관들은 불이 너무 거세서 재가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젊은 소방관이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자연 발아치고는 부자연스러워. 혜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소방관의 말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훈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순간 그 말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부자연스럽다고? 혜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면, 혜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준을 불렀어요. 20년 전 화재 사건을 다시 조사해줘. 당시 소방관들 진술, 화재 감식 기록, 전부 다 파헤쳐. 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도 진지해졌어요. 형처럼 따르던 현준의 죽음. 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정은 조금씩 지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혜정은 지훈을 불렀어요. 오늘 점심은 같이 먹자며 회의가 취소돼서 시간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과 운전기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회사 근처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정은 지훈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권했어요. 고기를 더 먹으라고, 국물도 맛있으니 드시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챙기는 것처럼요. 지훈은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밥을 차려주실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혜정은 덕준에게 지훈의 과거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고아원 생활 기록, 학교 성적표, 출결 상황까지 모든 서류를 살폈어요. 지훈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 혜정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구나. 혜정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지훈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성실하게.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대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혜정에게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섰어요. 혜정은 창문 앞에 서서 지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 그 어깨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훈아, 엄마가 꼭 잃어버린 내 자리를 찾아줄게.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것을 돌려줄게. 혜정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 시각 버스를 기다리던 지훈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사 건물 꼭대기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인가?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회장님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밥을 권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왠지 모르게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이상하다. 저 눈빛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정순이 자신을 바라볼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함.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회사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에서는 여전히 혜정이 아들의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한 달간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수입이 늘었거든요. 오늘은 고아원 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다 줄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지우는 시장에 들러 붕어빵 한 봉지와 호떡 몇 개를 샀어요. 경미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고아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죠. 골목을 돌아 고아원이 보이는 순간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아원 마당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셋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박정순, 돈 없으면 이 건물이라도 내놔. 쾅!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어요. 지훈은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아원 마당에 도착하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고아원 집기를 마당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낡은 의자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창문은 이미 2개나 깨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원장 정순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허리가 굽은 63세 노인이 건달들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원장님,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지 말라고 가라고 소리쳤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때 고아원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진영이와 경미였어요. 두 아이 모두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저 아저씨들이 원장 선생님을 때렸어. 경미가 지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진영이도 지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늘 의젓하던 진영이의 눈에도 공포가 가득했어요. 지훈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사채업자들을 마주봤습니다. 사채업자의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석구라고 불리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뭐야, 넌? 저도 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석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뒤에 있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순이 황급히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제발 가달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장님, 저한테 이런 일 겪고 계신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원장님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정순은 3년 전부터 후원금이 끊기면서 고아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을 굶길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겁니다. 지훈을 걱정시킬까봐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들키고 말았죠. 지훈은 원장님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석구를 향해 돌아섰어요. 빚이 얼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석구가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3천만 원. 지훈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떴죠. 304만 원.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대리운전을 뛰고 고아원 살림에 보태고 원장님 병원비에 보태고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며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부였어요.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300만 원 보냈습니다. 계좌 확인해 보세요. 석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알림이 떴죠.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300만 원이 이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어요. 일단 받아두지. 대신 이번 달까지 나머지 안 갚으면 그땐 진짜로 이 건물 뺏는다. 알았어? 석구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아원 마당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은 텅 빈 통장 잔액을 바라봤어요. 4만 원.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5년간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지훈은 웃었습니다. 품에 안긴 경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오빠가 왔으니까 이제 무서운 아저씨들 안 와. 오빠가 약속해. 경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지훈의 말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지훈은 진영이의 어깨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정순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원장님은 지훈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돈은 내 대학 등록금이었잖아. 그걸 왜 그랬냐며 목이 메었어요. 원장님,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근데 원장님이랑 동생들은 지금 당장 지켜야 하잖아요. 저한테 원장님은 엄마나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은 제 형제들이에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을 꼭 끌어안았어요. 늙고 마른 팔이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지훈은 깨진 유리창을 신문지로 막고 흩어진 집기들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지훈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2,700만 원.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해. 원장님과 동생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6시에 회사에 도착해 차량을 점검하고 7시부터 혜정의 일정에 맞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하면 바로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콜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가 넘었죠. 2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는 생활이 일주일째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원장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은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운전할 때 가끔씩 하품을 참느라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보였죠. 혜정은 덕준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요즘 퇴근하고 뭘 하는지 알아봐줘. 덕준은 이틀 뒤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고아원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훈 씨가 자기 돈 300만 원을 갚았는데 남은 빚이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채업자라고? 네. 고아원 원장님이 후원금이 끊기자 아이들을 먹이려고 사채를 썼다고 합니다. 지훈 씨가 그 빚을 대신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니.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준 씨, 고아원을 도울 방법을 알아봐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몰래. 덕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정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덕준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지훈이 대리운전을 뛰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술집 골목이었죠. 혜정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을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걸어오고 있었죠. 지훈은 치킨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차 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문 열어. 빨리 안 열어? 지훈이 황급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발로 지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나 하지. 혜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취객은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훈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잠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훈아, 우리 정훈이가 저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엄마가 펜트하우스에서 잘 때 넌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구나. 혜정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부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지훈의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운전석을 들여다보니 지훈이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혜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까?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지훈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고아원에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왔냐며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 원망의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 되자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혜정 앞에 나타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밝았어요. 충혈된 눈도 갈라진 입술도 감추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티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아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그 강인함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점심시간 혜정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삼계탕을 포장해 오라고. 지훈 몫으로.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뭡니까? 요즘 자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보양식 좀 먹어. 아, 괜찮습니다. 저 건강해요. 지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귀가 빨개지고 있었어요. 됐으니까 먹어.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삼계탕을 받아들었어요. 혜정은 창문 너머로 지훈이 삼계탕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원그룹 본사 45층 부회장실에서 강명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58. 혜정의 친언니인 명숙은 동생과 달리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얇은 입술, 차가운 눈빛, 그리고 늘 곧게 세운 어깨.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쌓아온 질투와 욕망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코앞이었어요. 명숙은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동생 혜정에게서 경영권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며칠 전 신복에게서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극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명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유전자 검사? 누구 검사를? 회장님 운전기사요. 이지훈이라는 25살 청년입니다. 명숙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복이 가져온 다음 정보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검사 결과가 친자 확률 99.9%로 나왔다고 합니다. 명숙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정훈이가 살아있다고? 명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천둥처럼 밀려왔습니다. 명숙은 어릴 때부터 동생 혜정을 질투했어요. 공부도 혜정이 더 잘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혜정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준 것도 동생 혜정이었죠. 왜 항상 혜정이야?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명숙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의 자리를 빼앗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혜정이 남편 현준, 그리고 5살 아들 정훈과 함께 속초 별장에서 주말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명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정에게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몰래 속초로 향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였어요.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죠.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별장이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명숙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죠. 이제 끝이야. 혜정이도 그 가족도 모두.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급한 업무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별장에는 남편 현준과 아들 정훈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재 소식을 들은 명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정이 살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준은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훈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너무 심해서 재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명숙은 안도했습니다. 혜정은 살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었으니 정신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회사를 빼앗기 쉬울 거라고. 하지만 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남편의 목까지 살겠다며 회사를 키웠고 명숙은 20년 동안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정훈이가 살아있다니. 명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준이 불길 속에서 아들을 구한 거예요. 자신은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든 탈출해서 고아원에 맡겨진 거였죠. 명숙은 신복에게 지훈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명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20년 전 죽은 현준과 판박이었어요. 눈매, 코, 입술. 어디 하나 닮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명숙은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현준의 유령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훈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정이 아들을 되찾으면 반드시 20년 전 화재의 진실을 파헤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끝장이었습니다. 더 조사해. 저놈에 대해서 전부 다. 신복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신복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지훈, 25살. 5살 때 서울 외곽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현재 고아원 원장이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지훈이 그 빚을 대신 갚고 있습니다. 남은 빚이 2,700만 원입니다. 명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채업자라고? 네. 마석구라는 자입니다.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입니다. 명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지훈의 생활, 고아원의 상황, 사채업자의 정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약점을 찾은 겁니다. 마석구라. 재밌네. 명숙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20년 전 혜정의 가족을 없애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빼앗기 전에 먼저 후계자인 지훈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방해자는 치워버려야지. 명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전 별장에 불을 붙일 때와 똑같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명숙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마치 20년 전 그 밤의 불길처럼. 명숙은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석구라는 사람 연락처 알아내. 만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끄는 명숙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남 외곽의 한 호텔 라운지. 명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단 남자가 들어왔어요. 마석구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명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죠. 석구가 자리에 앉자 명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지훈이라는 청년 알지? 그 청년을 조용히 치워줘. 그러면 고아원 빚 3천만 원은 내가 다 갚아줄게. 추가로 1억도 주지. 석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1억이라니. 하지만 그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거래는 뭔가 있는 법이었죠. 석구는 슬쩍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했어요. 명숙은 이유는 알 필요 없다며 주주총회 전까지만 확실히 끝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석구는 명숙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석구가 알겠다고 대답하자 명숙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대원그룹 회장실에서는 혜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혜정은 며칠째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찾아왔다고 하면 원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며 발길질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끼니도 거르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이 덕준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자 덕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는 바른 아이이니 회장님의 진심을 전하면 분명 이해할 거라고.
형님을 닮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고.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준의 말이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고마워, 덕준 씨. 오늘 밤 말해야겠어. 더 이상 그 아이가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어.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혜정은 비서를 불러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옷이랑 간식, 원장님께 드릴 건강식품까지. 그리고 사채 빚을 갚을 수표도 준비했어요. 경호원들에게 차에 가득 실으라고 했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밤 엄마가 찾아갈게. 20년 동안 미안했다고, 이제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줄게. 혜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 시각 명숙은 호텔을 나서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석구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주주총회 전까지 확실히 끝내라고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석구가 오늘 밤 바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명숙은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20년 전에 실패한 일을 이번에는 확실히 끝낼 거였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떨쳐냈어요. 대신 고아원 동생들 생각을 했습니다. 경미가 한 달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곰 인형이 떠올랐어요. 문구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던 그 인형. 그리고 진영이에게는 문제집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거든요. 지우는 시장에 들러 곰 인형과 문제집을 샀어요. 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생들 얼굴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돌아 고아원이 보이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험악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마석구였습니다. 그의 뒤에 부하 3명이 서 있었어요. 석구가 비열하게 웃으며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빚 갚을 시간이 당겨졌다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죠. 석구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지훈을 에워쌌어요. 지훈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곰 인형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지훈은 에워싼 사채업자들을 둘러봤습니다. 4명이었어요. 좁은 골목,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운전기사 월급과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대리운전으로 번 돈을 합친 돈이었어요. 500만 원. 눈을 비비고 밥을 굶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그 돈다발을 석구에게 내밀었어요. 석구가 돈을 받아들더니 한 장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며 돈다발을 지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지훈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더러운 골목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석구가 부하들에게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어요.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쳤어요. 한 놈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다른 한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4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퍽! 뒤에서 날아온 주먹이 지훈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또 한 대. 이번에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어요. 눈 위가 찢어지며 따끔거렸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볼에 닿았습니다. 부하 하나가 쓰러진 지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지훈이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석구가 봉고차 문을 열며 태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부하들이 지훈의 팔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지훈은 저항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바닥에 굴러떨어진 곰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미에게 주려고 샀던 그 인형.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애들아 미안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SUV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기익. 급정거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혜정이 뛰어내렸어요. 혜정은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저렇게 맞고 있어. 혜정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저놈들을 막아. SUV에서 경호원 4명이 우르르 뛰어내렸어요. 훈련받은 그들은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석구는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부하들도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혜정은 달려가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피범벅이었어요. 입술이 터지고 눈 위가 찢어지고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혜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가락 끝으로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피가 손에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정은 쓰러진 석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누구 사주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석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경호원들이 팔을 비틀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강명숙 부회장이 시켰다고, 1억을 준다고 했다고. 혜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숙, 친언니 명숙이 지훈을 해치라고 사채업자를 보낸 거였어요. 혜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언니가 조카를 해치려 했다니. 20년 전 화재도 혹시, 아니 설마. 혜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덕준에게 이놈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도 확보하고 빠짐없이 자백을 받아내라고. 덕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채업자들을 끌고 갔어요. 골목에 혜정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자신을 구해준 건지, 부회장이 왜 자신을 해치려 한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고급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원그룹의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25살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며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입술로. 지훈아. 혜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내 엄마란다.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김정훈이야. 혜정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물든 손을,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혜정의 오열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지훈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어요. 지훈은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내 엄마라고.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라고.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터진 입술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훈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갈비뼈에는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머릿속이었어요. 회장님이 내 엄마라고? 지훈은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고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커튼 너머로 혜정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사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호사들에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죠. 잠시 후 혜정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혜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속초에 별장이 있었다고. 남편 현준과 5살 아들 정훈이와 함께 그곳에 갔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밤 급한 업무 때문에 자신만 서울로 올라왔고 그날 별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을 만났다고. 백미러 옆 사진을 보고 자기 어릴 때 모습과 똑같다고 중얼거리는 걸 듣고 직감했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했다고. 지훈은 혜정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관자놀이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빨갛고 뜨거운 불길, 연기 냄새, 타닥타닥 타는 소리,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살의 지훈이 보였어요. 아니, 정훈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방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목이 따갔습니다. 아이가 울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가 뛰어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눈매가 선하고 코가 오똑한, 지훈과 똑 닮은 얼굴이었죠.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문 밖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죠. 아버지의 눈이 욕실 쪽으로 향했어요. 작은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아버지는 아이를 환풍구 앞에 세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정훈아, 너는 살아야 해. 여기로 나가. 엄마한테 꼭 가야 한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도 같이 가자며 울었습니다. 아빠는 못 가. 정훈이가 대신 엄마 지켜줘. 알았지? 아버지가 아이를 환풍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몸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얼굴,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던 그 얼굴. 아버지가 환풍구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작은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불길 속인데도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랑해 정훈아. 우리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빠. 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버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 사랑한다던 그 말. 혜정은 놀라서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를 잡았어요. 지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살렸어요. 혜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환풍구로 밀어 넣었어요. 엄마한테 꼭 가야 한다고. 엄마 지켜주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현준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거였어요. 불길 속에서 아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며 웃었던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죽은 줄. 혜정이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맙다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침대에서 내려와 혜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준 그 인연을. 병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천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슬픔 뒤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정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그날 왜 불이 났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혜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화재, 그리고 오늘 지훈을 해치려 한 사채업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은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기로 다짐했어요. 그것이 20년 동안 기다려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덕주는 비밀 창고에서 마석구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의자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도 못하는 신세였죠. 덕준이 석구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명숙 부회장과 대화한 녹음 파일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석구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덕준이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금방 태도가 바뀌었어요. 살려달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불었습니다. 덕준은 석구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지훈을 조용히 치워달라는 말, 1억을 주겠다는 말, 주주총회 전까지 끝내라는 말까지. 덕준은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제 명숙의 목을 조를 밧줄이 생긴 거였어요. 같은 시각 혜정의 집에서는 지훈이 경영 관련 자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혜정의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지만 혜정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훈은 자료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명숙이 지난 5년간 대원그룹 주식을 몰래 매집해온 정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조금씩 사들인 주식이 합치면 상당한 양이었죠. 지훈이 혜정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혜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명숙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덕준이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년 전 화재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명숙은 그날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출국 기록이 없었어요. 대신 속초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에 명숙의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바로 그날 밤이었죠. 혜정은 그 기록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친언니가 불을 질렀던 겁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급한 업무 전화를 받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던 그 밤. 남편은 정훈이가 깊이 잠들었으니 깨우지 말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내려오겠다고. 그런데 명숙은 그날 가족이 셋 다 별장에 있을 줄 알고 불을 질렀던 거였어요. 자신까지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친동생을, 피를 나눈 언니가 하필 그날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혼자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별장에 두고 혜정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나까지 해치려고 했어. 그런데 나만 빠져나오고 남편은 죽고 정훈이는 20년을 고아원에서 살았어. 혜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을 살리고 혼자 죽어간 남편. 그 배후에 친언니가 있었다니. 혜정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정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포섭했던 주주들을 한 명씩 비밀리에 불렀어요. 녹음 파일과 CCTV 기록을 보여주며 압박했습니다. 주주들은 명숙의 범죄 증거 앞에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나둘 혜정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혜정은 명숙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함정을 준비했어요. 덕준에게 지시해서 석구의 휴대폰으로 명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업 완료라는 짧은 문자였죠. 부회장실에서 명숙은 문자를 확인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지훈이 처리됐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이제 주주총회에서 혜정을 몰아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명숙은 기세등등하게 주주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명숙은 혜정의 비리 서류들을 조작해 두었습니다. 횡령 혐의, 배임 혐의, 모두 가짜였지만 그럴듯해 보였죠. 주주총회에서 이 서류들을 터뜨리면 혜정은 끝장이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대원그룹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기자들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대원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오늘 결판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명숙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20년 동안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동생 혜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명숙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숙은 혜정의 경영 실적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지난 3년간 매출 하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명숙이 조작해둔 서류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강혜정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오늘 강혜정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그때 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명숙은 그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잠시만요. 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혜정이 손짓을 하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명숙이 띄웠던 조작 서류 대신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이 청년을 조용히 치워줘. 그러면 3천만 원은 내가 다 갚아줄게. 추가로 1억도 주지.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혜정이 다시 손짓을 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전 CCTV 영상이었어요. 속초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명숙의 차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바로 그날 밤이었죠. 20년 전 속초 별장 화재. 제 남편과 아들이 죽은 그 화재의 범인이 바로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강명숙 부회장. 내 친언니가 내 가족을 해치려고 불을 질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명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명숙이 발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섭해둔 주주들을 돌아봤어요. 5년 동안 공들여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자신을 변호해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명도 명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정이 먼저 손을 썼구나. 내 사람들을 전부 빼앗아 갔어. 명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섰어요. 완벽하게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지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혜정 옆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본명은 김정훈. 20년 전 속초 별장 화재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살려낸 아이입니다.
회의장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강혜정 회장의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명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명숙 부회장의 범죄는 방화만이 아닙니다. 지훈이 손짓을 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차명 계좌 거래 내역, 주식 불법 매집 기록, 횡령 증거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했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불법 매집해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주주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회의장은 봉쇄된 상태였어요. 경찰이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강명숙 씨, 방화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명숙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찰칵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명숙이 끌려가면서 혜정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명숙을 데리고 나갔어요.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많아졌어요. 이윽고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혜정과 지훈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훈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단상 위에 선 모자의 모습 위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심판의 날이 끝났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고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혜정과 지훈은 나란히 걸어 현준의 묘비 앞에 섰어요. 2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이곳을 찾은 거였습니다. 혜정은 묘비 위에 쌓인 낙엽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옆에 선 지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똑 닮은 그 얼굴. 여보, 우리 아들 데려왔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살려준 아이예요. 불길 속에서 당신이 지켜낸 우리 정훈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혜정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혼자 이곳에 와서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보. 혜정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하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기억 속에서 본 그 얼굴, 마지막까지 웃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그날 아빠가 살려준 정훈이요. 지훈은 묘비 위에 손을 올렸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처럼. 아빠가 살려준 목숨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힘들 때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이제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지훈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지훈의 곁에 있었어요. 환풍구 너머로 웃으며 손 흔들던 그 모습이
평생 지훈을 지켜온 거였습니다. 혜정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모자는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현준이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대원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혜정은 지훈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 고아원 출신의 재벌 후계자.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온 나라가 관심을 가졌죠. 지훈은 앞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살려준 목숨인 만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정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을 닮은 당당한 모습, 현준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혜정과 지훈은 차에 선물을 가득 싣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경미가 제일 먼저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경미가 지훈의 품에 안겼어요. 진영이도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원장 정순이 고아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지훈이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울었거든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지훈이 정순에게 다가갔어요. 정순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엄마 찾았구나. 선생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아들처럼 키운 아이였습니다. 5살에 화상 자국이 가득한 채로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정수는 밤마다 지훈을 안고 재웠어요. 악몽을 꾸며 울 때마다 등을 토닥여 주었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지훈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교복을 사주려고 몰래 자기 반지를 팔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다른 아이들 부모님처럼 꽃다발을 들고 가장 앞줄에 앉았죠. 지훈이 성인이 된 후에도 창고방을 내주며 언제까지고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원장님, 저한테는 원장님도 어머니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고플 때 밥 챙겨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시고, 힘들 때 안아주신 분이 원장님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원장님 덕분이에요.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어요. 진짜로. 지훈이 정순을 꼭 껴안았어요. 정순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년 동안 힘들어도 내색 않고 아이들을 키워온 원장님. 그 마음을 지훈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혜정이 정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대원그룹의 회장이 고아원 원장에게 90도로 절을 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셨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이제 고아원 식구들은 모두 저희 가족입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명은 2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한 어머니였고, 한 명은 20년 동안 그 아들을 대신 키운 어머니였어요. 혜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아원의 모든 빚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고아원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정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아이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경미와 진영이가 지훈에게 달려왔어요. 오빠, 이제 진짜 엄마 생긴 거야? 경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오빠 이제 엄마 생겼어.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형은 이제 우리 형 아니야? 진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부자가 되면 자기들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지훈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도 내 평생 가족이야. 형이 어디 가겠어?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경미가 지훈의 목을 껴안았고 진영이도 지훈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고아원 마당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혜정과 지훈, 정순,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훈은 가운데 서서 경미와 진영이를 양옆에 안았어요. 혜정은 지훈 옆에 섰고 정수는 혜정 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히는 순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 20년 동안 지켜온 인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 현준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손 흔들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고마웠다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의 축복처럼 맑은 햇살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어머니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린 아버지. 20년 동안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간 어머니. 고생 속에서도 남을 돌본 아들. 이들이 보여준 것은 혈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곁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준이 환풍구 너머로 보낸 마지막 인사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할 따뜻한 응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